네, 이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았고요. 노동자연대 신문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토론회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경제 위기와 악화되는 노동자들의 처지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급격히 위기에 빠지면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침체가 될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공격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많은 노동자와 서민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토론에서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고 지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방어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요, 먼저 발제자의 발제를 들어보고요. 그 뒤에 참가자분들이 질문도 하고 의견도 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분들은 실시간 채팅과 또 전화를 통해서 질문과 의견을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구체적인 그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채팅창과 그리고 그 더보기란에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럼 발제자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제를 해주실 동지는 강동훈 기자님이십니다. 네, 강동훈 기자는 그동안 그 주간지 노동자연대 신문에서 세계경제와 또 한국경제 그리고 노동운동 내 여러 주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써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네, 그럼 바로 발제자의 발제를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 경제 위기와 악화하는 노동자들의 처지인데요. 지난번에 이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에서도 얘기가 됐었지만, 이 최근의 경제 위기와 그다음에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이 위기가 모두 이 자본주의에서 비롯하는 위기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은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오늘 주제는 이 경제 위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주되게 이제 그런 경제에 관련된 얘기를 중심으로 일단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먼저 좀 경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좀 그림을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분기, 올해 1분기 한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최근에 이 한국은행이 한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마이너스 1.4%를 기록을 했죠. 이것은 12년 만에 최저치로 이제 최저로 떨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2008년 4분기에 마이너스 3.3%를 기록했던 것이 이제 그 전에 이제 최저치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08년은 세계 금융 위기가 닥쳤던 때이고, 그때 이제 한국 경제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었는데, 일단 이미 벌써 그 이후에 가장 이제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다시 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이 1분기 때의 코로나 확산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훨씬 적었었는데도 이미 한국 경제가 이 정도 타격을 입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2분기에도 한국이 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올 한 해 전체 이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표를 한번 좀 보시면요. 네,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 IMF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번 4월 달에 다시 내놓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한국은 이제 이번에 마이너스 1.2%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IMF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 한국의 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이 98년에 IMF 위기 때 이후로 최초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물론 이 한국의 이 경제 전망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유로존이라든지 뭐 미국,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성장률은 훨씬 더 떨어질 거라고 이제 얘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그 피해나 이런 상황이 상대적으로 한국이 좀 덜 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그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자동차 공장이 다들 막 문을 닫고 그래서 공장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한국 공장은 이제 계속 그 가동이 됐었죠. 물론 이제 최근에는 그 수출 물량이 줄어들면서 일부 공장에서 휴업을 시작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이 코로나 피해가 좀 더 적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사실은 뭐 내년에 다시 어떻게 그 코로나 확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올 가을부터 다시 어떻게 더 확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예상 자체도 사실은 완전한 거라고 할 수는 없고 한국도 얼마든지 더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다음 표를 한번 보면요. 네. 보시면은 어쨌든 한국의 상황도 이 민간 소비가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수출이나 수입은 아직까지는 한국이 이제 이게 1, 4분기 통계다 보니까 크게 감소하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 그러나 그 최근에 이제 발표된 그 통계를 보면은 이미 4월 달 들어서는 수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월 달 한 4월 20일까지 통계를 보면은 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출이 한 27% 가까이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국 경제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점을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다음 걸 또 한번 보면요. 네. 이건 이제 이 석유 가격 급락 상황인데요. 네, 이것을 이제 제가 뭐 여기서 언급을 하는 이유는 뭐 다른 기사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 석유 가격 급락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애초에 그 뭐 사우디하고 그 러시아의 그 증산 경쟁 때문에 이 석유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두 국가가 결국에는 그 석유 그 감산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석유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을 해서 뭐 한때 마이너스 석유 가격이라는 굉장히 기이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 놀라게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것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석유의 지금 그 소비가 엄청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산만으로는 이게 지금 그 완전히 커버가 안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예, 뭐 이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보여주는 바는 그것이고 그것이 뜻하는 바는 앞으로 이 석유라고 하는 게 이 자본주의 경제를 돌리는 핵심적인 에너지인데 이렇게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게 이제 세계 경제에 앞으로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줄 거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 당연히 한국 경제는 여기에 세계 경제에 많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한국 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것과 이제 이런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좀 뭐 고용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죠. 다음 표를 한번 보면요. 네. 이게 이제 최근에 그 3월 달에 통계청이 발표한 그 어떤 고용 동향을 좀 정리한 것인데요. 좀 약간 세세하게 되어 있어서 자세히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그 3월 달에 이제 취업자가 지난해 3월 달보다 한 20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줄어든 거는 이 최근에 2009년 이후에 이제 최대 감소폭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만큼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최대 위기가 온 것이다라는 점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보통 매년 우리나라가 40만 명씩 정도씩 취업자가 늘어나 온 걸 이제 고려를 하면, 그렇다면 지금 이 실제 일자리 직접적으로 감소 개수는 한 5, 60만 개 추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하는 통계는 15세에서 64세까지 소위 우리가 이제 생산 가능 인구라고 불리는, 거기서는 일자리가 40만 개가 줄어들었고, 이 노령층 일자리가 이제 좀 늘어나서 전체 취업자 수가 좀 줄어드는 폭이 약간 감소한 것인데요. 그런 것까지 이제 다 고려하면 실제 이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의 젊은 층의 일자리 감소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이 통계에서는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휴직자가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휴직자는 곧장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데요. 통계상으로는 그런 실업자가 아닌 휴직자의 숫자가 1년 전보다 126만 명이나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수치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것들 이제 종합을 해보면 실제 일자리에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 예금이나 적금을 깨는 사람들의 숫자도 굉장히 늘어났고, 금액도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점을 또 이제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표를 잠깐 보면요. 네, 이거는 이제 산업별 이제 취업자 증감인데, 이 3월달 통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에서 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 분야를 어느 정도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도소모의 업이라든지, 숙박 음식점업, 혹은 뭐 교육 서비스업,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일자리가 감소를 했어요. 예.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제조업 부분에서는 이제 감소가 좀 적었는데, 그것은 아까 우리가 이제 봤던 통계들을 봤을 때, 좀 수출 감소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봤던 통계에서 4월 달부터 수출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 부분에 이런 영향을 또 앞으로 크게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들도 우리가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통계 한번 보면은 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작은 게 좀 된 것 같은데, 이게 한국 경제 성장률 이제 전체적인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최근까지는 어쨌든 이 98년도 IMF 위기 때 마이너스 성장을 한 뒤로는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은 없었어요. 심지어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에도 마이너스로 떨어지진 않았는데, 아까 우리가 봤듯이 IMF 예상으로 봤을 때 올해 이제 금융위기, 경제위기로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한국의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통계를 보면은 이 취업자 이제 증감을 보여주는 통계인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 이 IMF 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2009년 때에도 또 일자리를 사람들이 잃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IMF 때는 뭐 한 120만 개 상으로도 일자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정도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다 아시겠죠. 네. 2009년은 훨씬 또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은 위기였는데, 이때는 정부가 소위 이제 공공 일자리라는 걸 많이 만들어가지고서 단기 일자리를 공급을 했던 거죠. 그런 걸로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켜서 이제 저 정도 통계가 나온 거지, 실제 그 일자리 감소는 훨씬 더 저때도 IMF 때만큼은 아니지만 만만치 않게 많았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번 위기 때에도 저런 비슷한 상황들이 다시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이미 한국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 특히 당장 그 보호가 훨씬 그 일자리 보호를 잘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라든지 뭐 하는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하청 노동자들이라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벌써부터 일자리를 많이 잃고 있고 이런 분들은 이미 뭐 일자리나 어떤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 노동제한대 신문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몇 차례 기사로 나갔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최근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항공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일자리를 사람들이 많이 잃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그분들이 뭐 투쟁에 나서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제 대형 항공사들조차도 막 무급 휴직에서 더 나아가서 막 해고가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지금 그 언론들에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다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조업 부분으로도 이제 2분기부터는 그런 것들이 더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점들을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 ILO는 이런 상황이 단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3월 18일 날 냈던 ILO 보고서에서는 한 일자리가 최대 전 세계에서 한 2,500만 개 정도 사라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4월 7일 날 다시 낸 보고서에서는 2억 3천만 개가 사라질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예, 그럴 정도로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은 아까 이제 사회자도 말씀하셨던 지금 뭐 2차 세계대전 뭐 이후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막수주의자들은 이런 그 코로나 위기로 현재 위기가 훨씬 더 급박하고 훨씬 첨예하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이전부터 이 위기, 경제 위기 상황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지적을 해 왔었죠. 네, 뭐 여러 막스주의 경제학자들이 그런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뭐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요. 네, 이게 이제 그 미국 그 굴리에모 카르켓이라고 하는 그 막스주의 경제학자가 그 계산한 미국의 이제 기업 이윤율 추이인데요. 예, 이게 이제 45년 이후로 쭉 그 이윤율이 하락해 왔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율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 경제를 돌리는 핵심적인 그 동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감소함에 따라서 투자라든지 자본주의에서 이런 것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위기가 점점 심해지는 경향들이 이제 나타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이제 그래서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위 신자유주의 시대 때 주던 특징은 계속 이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경제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지탱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여러 차례 이제 거품이 꺼지기도 했었는데요. 뭐 2000년대 초반에 그 IT 거품이 꺼지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2003년에 카드 그 붐이 꺼지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종합을 해서 어느 정도 2008년과 9년에 소위 이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터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채 문제에서 비롯한 그런 경제의 취약성이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에 따라서 여전히 이 코로나 위기가 딱 거기에 이제 자극을 준 것이긴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기저질환이 자본주의에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이제 또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좀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대응으로 2008년 위기 이후에 소위 이제 미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쳐서 그런 위기들을 어느 정도 진정을 해왔죠. 저 파란색 선이 미국에서 이제 양적 완화를 해온 그런 이제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질문들을 던질 수 있어요. 아, 그래도 지금은 약간 2008, 9년하고 달리 좀 금융위기로까지는 그래도 위기가 좀 번지지 않고 있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 파란색 선의 제일 그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최근에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전 세계 특히 미국 정부가 중앙은행에 나서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돈을 쏟아부은 거죠, 금융권에.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기가 뭔가 폭발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 것이죠. 좀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 뭐냐면은 다른 것들을 이제 비교한 거예요. 이전의 그 양적 완화들과 최근의 양적 완화를 비교를 한 건데 어떤 저 신속성과 투입되는 돈의 양이 가장 저 왼쪽에 있는 그 4차 그 양적 완화라고 할 수 있는 최근의 그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양적 완화가 가장 그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 이제 겨우 위기를 진정시키고는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뭐 다른 그 이전의 양적 완화들도 마찬가지지만 자본주의에서의 어떤 이윤율 위기를 근본에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현재 위기 상황이 이제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문재인 정부의 이제 대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뭐 이러저러한 경제 대책들을 이 코로나 위기가 확산되면서부터 곧장 이제 내놓기 시작을 해서 뭐 비상 경제 회의 같은 걸 열어가지고 대책들을 내놓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가장 최근에 제5차 이제 그 비상 경제 회의를 해가지고서 이제 대책을 또 추가적으로 내놨는데요. 물론 이 총선 전에 이 고용 위기가 점점 심각해진다라는 상황을 보고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고 그것이 이제 5차 비상 경제 회의 때 나온다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 고용 위기라고 하는 건 훨씬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총선 끝나고 나서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매우 뒤늦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튼 이 5차 때 뭐 대략 다 합쳐서 한 90조 정도의 돈을 추가로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계획을 내놓았죠. 근데 이걸 보면서 경향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일자리 지키기에 90조 수열, 한국판 뉴딜 추진이라고 이제 제목을 일면 헤드라인을 잡아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 굉장히 과장된 보도고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은 보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자리 지키기에 90조를 쓰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네, 이번에 그 노동자연대 그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그 돈들 중에서 매우 일부만이 그 일자리 지키기에 쓰이는 상황입니다. 실제 예산 상황은 쓰는 것은 10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1차부터 5차까지의 그 정부가 쓴 돈을 생각을 해보면 대략 한 235조가 기업 지원에 쓰이고 그 다음에 일자리 지원 등에 쓰이는 돈은 한 12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 자체가 굉장히 구멍이 많습니다. 여러 그 일자리 정책들이 노동자들이 그 받을 수 없는 조건들이 많이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프리랜서, 뭐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영세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일부 이번 대책에서 그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거를 포함을 시켰는데 그래봤자 3개월 동안 한 5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 지원조차도 대부분의 그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받을 수 없는 이런 굉장히 미약한 그 조처인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노동운동 등에서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해고를 금지하라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번 정책에서 사실은 그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기간 산업을 지원하는데 그 기간 산업 그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뭔가 고용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예외를 둬서 그러나 추가적으로 뭐 이러만 저만한 사안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따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부분에서도 다 이 해고를 열어두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뭐 최근에 이 재난지원금 그 지급을 둘러싸고 이 투닥대고 있는 걸 보면은 이 정부의 이 정책이 전혀 일자리 지키기와는 돈을 대폭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향신문 같은 그런 보도는 오히려 이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러 그 민주노총 산하의 산별 그 연맹들도 사실상 이런 문제를 그 문재인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걸 풀어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노총은 이번 이 5차 그 비상경제회의 그 대책이 발표가 됐을 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뭐 비판들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총론 수준에서는 그 이것을 사실상 지지하는 듯한 그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총괄 귀조가 총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이 전체적인 정책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사실 이 부분에서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적고 기업 지원에 의해 사실 대폭 맞춰져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전체 방향을 잡는 것은 사실은 큰 문제인 거죠. 이것은 민주노총이 이미 총선 전부터 그리고 이제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 문재인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민주노총 성명서에서도 이 미진한 부분들을 사회적 대화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민주노총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해서 일자리를 지킨다, 그 노동자들을 방어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가장 커다란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노총도 인정하고 있듯이 노동자들이 마구 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회적 대화를 한다. 어느 세월에 이 대화를 해서 이걸 막겠다라는 건가요? 네, 오히려 지금 이런 급박하게 해고가 막 진행되고 있고 일자리를 잃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민주노총이 제대로 이 투쟁을 해서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텐데 이것을 사회적 대화로 미루다 보니까 사회적 대화에서 계속 논의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노동자들은 해고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다가 이 사회적 대화가 가리키는 방향과 그 메시지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노동자들한테 이 대화를 하는 동안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민주노총은 이 대화를 위해서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방안들은 노동자들이 그 자신들의 처지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 있게 싸우는 데에서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이 개혁주의적인 그런 노동조합 관료들이 생각하기에는 한국 경제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런 계급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크게 승리하면서 여전히 문재인 정부와 뭔가 대화를 통해서 이 노동자들의 처지를 지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한국 경제의 그런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방향이 상당히 그런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좌파들과 이런 혁명가들이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끈기를 가지고 그 노동자들의 투쟁을 공모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자본주의의 어떤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는 그런 방향들을 제시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시기에는 또 더욱 필요해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발제자의 발제를 잘 들어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이 참가자분들의 질문과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과 의견을 남겨주실 수 있고요. 또 전화 발언을 통해서도 질문도 하실 수 있고 또 의견도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발언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3분 동안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발제를 들으시면서 들었던 뭐 생각이나 질문들이나 또 공유하고 싶은 경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꺼내놓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강동훈 기자가 기술적인 이유로 채팅창을 바로 직접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확인을 해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염려 마시고 채팅창에도 많이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질문과 의견을 좀 고민을 하시는 동안에 제가 발제자에게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질문들을 좀 꼽아봤는데요. 먼저 좀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지금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니까 그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부의 재정 적자가 너무 커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런 걱정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나라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견해에 대해서 일단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런 주장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이런 우파 우익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관료들도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서 그래서 계속 이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이런 문제들에서도 가장 완강하게 이제 또 버티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 진보 진영에서도 일부는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재정 적자가 국가 부채가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그 국가 부채가 GDP의 한 40% 정도인데 이거는 OECD 평균인 한 110%보다 훨씬 낮은 것이고, 그다음에 일본은 200%가 심지어 넘고요. 미국도 10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물론 이제 한국의 국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미국이나 일본 이런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막 무한정 늘릴 수는 없겠지만, 현재 지금 얘기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을 더 지급한다든지 하는 이런, 아니면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돈을 더 쓴다든지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일단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럼에도 이 재정 정책만으로 근본에서 정부가 돈을 쓰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부도기업을 국유화하고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가 쓰는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국가가 가지는 한계하고도 또 이제 연결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이 이제 강하게 요구를 해서 국가 부채 를 지더라도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돈을 써라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국가가 들어준다고 한다면, 당장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면 온갖 그런 자본가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로 막 자금을 빼돌린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중단한다든지, 하는 기업을 폐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위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대표적인 사례는 가장 최근에 그리스에서 시리자 정부가 결국에는 그 부채 문제를 자기가 안 갚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집권을 했다가 결국 굴복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 경제 아래에서 이런 식의 정책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어느 국가나 다 벌어지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국가 부채 문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싸우는 그 노동자들의 투쟁 속에서 좀 더 근본적인 사회 변화로 나아가는 힘을 길러 나가는 그런 요구로서 이제 이것이 그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만으로는 근본에서는 이제 문제가 이 경제 위기를 해결한다던가 하는 이런 문제는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런 점들 우리가 같이 또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발제에서도 경향신문의 보도를 이제 소개를 하시면서 그 뉴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지금 뉴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1930년대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 뉴딜 정책으로 지금 위기를 극복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도 뉴딜을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견해들이 있는데, 일단은 뉴딜 자체가 일단 뭔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어떤 경제의 일자리를 보호하거나 하는 것을 위해서 이제 정부가 돈을 좀 쓰는 정책의 이제 대표가 미국의 이제 뉴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1929년에 이제 미국에서 대공황이 시작돼서 이게 전 세계로 퍼진 이후에 이제 1932년, 33년인가요? 그때 이제 미국의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당선하면서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런 새로운 대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뉴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놓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신화적으로 많이 얘기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뉴딜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그 대공황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퍼져 있고, 그래서 정부가 그런 경제에 개입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경제 위기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퍼져 있다 보니까 그런 대안들을 많이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뉴딜 그 자체가 과연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되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돌아볼 점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그 실업 상황이 엄청나게 심각을 해죠. 전체 그 노동 예전 실업률이 한 33% 정도, 30%까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미국 그 루즈벨트 정부가 막대한 돈을 써서 실제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런 걸 이제 뭐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지 공공 시설 같은 걸 막 짓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했던 것은 사실이죠. 예. 그런데 실제 루즈벨트는 이 정책들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썼고, 이것은 그래서 그 루즈벨트 정부 자체도 이 재정 지출을 줄이는 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체국의 기금을 대폭 깎고 공무원들을 막 해고해서 지출을 줄이고 하는 일들도 뉴딜 기간에 같이 벌어졌던 거죠. 이런 정책들 때문에, 이렇게 재정 적자 문제를 굉장히 신경 쓴 이런 정책들 때문에 결국에 이게 1937년이 되면 이 뉴딜 정책이 한계에 부딪혀서 그 미국의 37년 경제 상황은 1929년보다도 더 큰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전 질문, 어떤 재정 적자 문제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렸던 그 질문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데, 자본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재정 지출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시장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이제 한계에 부딪혔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그런 대공황이 끝난 실질적인 원동력은 이런 뉴딜 정책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시작된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이제 공황이 끝났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딜 정책, 그 자본주의 국가가 쓰는 이 국가 개입이라고 하는 정책 자체가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발제 도중에 벌써 전화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를 지금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바로 조금 연결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네요. 네. 지금 채팅창에, 아직 채팅창에 질문이나 의견 아직 올려주신 분들은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간단한 질문도 우리 모두가 또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를 또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런 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해 주시고요. 네,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쪽에 거주하고 있는 유병규입니다. 제가 인천이라는 지명을 특별히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인천 영종도에는 인천국제공항이 있어서 지금 항공공항 노동자들이 되게 밀집된
이기도 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주요하게 보도되고 있듯이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금 직격탄을 맞은 것이 지금 항공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국제선 여객 수요가 거의 90% 이상 감소하면서 지금 항공공항 노동자들은 지금 생계와 해고 위기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노동자들은 인천 영종도 지역을 지금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 3월 말에 그 인천광역시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은 지금 인천공항에 약 7만 6천 명의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3분의 1인 약 2만 5천 명이 휴직 중이거나 희망퇴직도 공고사직 등으로 지금 해고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조사 이후로도 벌써 한 달이 지나면서 노동자들의 고통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주요 항공사하고 그에 연루된 자회사나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이런 상황들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지금 기업들의 적은 곳은 50%, 많은 곳은 90%의 노동자들이 지금 휴직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중에 좀 휴업 수당이라도 받는 노동자들은 처지가 나은 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지금 무급으로 지금 휴직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중에 좀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겨우 받는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말 한 달 벌어서 한 달 생계를 꾸려가는 노동자들에게 이 무급휴직은 거의 해고나 다름없는 처지에 지금 내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19와 경제위기 여파로 인해서 이 항공업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거의 1, 2년이 넘게 걸린다는 얘기가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지금 항공업 전망이 밝지 않다 보니까 기업주들은 이 임금 삭감이나 인력 감축과 같은 이런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대한항공 기내 청소 노동자들이나 아시아 KO, 이스타 항공 등에서 지금 정리해고 시도가 지금 있기도 합니다. 지금 아파 이후로도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에 대한 공격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고용 안정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들이 현장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고용 유지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사업주들이 10%, 20%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조차 부담하기 꺼리기 때문에 전혀 신청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이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는 정부의 대책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 정부는 말과 달리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거의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항공업 기업주들에게 지금 거대한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시아나 항공에는 거의 1조 7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대한항공에서 거의 1조 3천억 원이나 막대한 재정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로 했다는 거죠. 네. 문제는 바로 이런 정부가 이 기업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노동자들에 위한 이런 시적 대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 노동자들이 항의하면서 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네. 또 전화 대기가 많이 또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어서요. 저희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 전화 신청이 많이 좀 들어와서요. 이후에 바로 또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전화 연결하는 동안에 그 사이에 제가 또 질문들, 지금 채팅창으로 들어온 질문들을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일단 발제자가 좀 답변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태양 님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양적 완화의 개념이 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경제 기사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 말인데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설명을 부탁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하혜 님도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질문이고요. 지금 일부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재난기본소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경제위기를 기본소득 확대로 극복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좀 전화 연결, 발제자가 좀 답변을 하실 그런 답변을 생각할 그런 시간을 좀 드리고요. 생각을 하실 동안에
전화 발언을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네, 발언해주세요. 네. 예, 저는 이정원이라고 하고요.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노사정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이거 해고를 막고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제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앞서서 발자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로는 엄청 강조를 하고 있는데 현실에선 이미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해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정부가 전혀 제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더라도 말과 실천이 완전히 지금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부야말로 이런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해고를 막을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이 있지만 그걸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제 특단의 고용대책이라고 내놨던 5차 비상경제회의 대책이 바로 해고 금지 조처를 전혀 담고 있지 않은 것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당장 4월 말에 정리해고 날짜를 목전에 두고 있는 노동자들은 정말 허탈감을 느끼는 그런 대책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기업을 살리고 기업과 자본주의 경쟁력을 지키는데 사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기해야 될 거는 문재인 정부는 이 코로나19와 또 이것이 이제 촉진시킨 훨씬 더 심화된 경제 위기가 오기 전부터도 이미 지금 만성적인 이 저성장 위기의 측면에서 노동시간이라든가 임금 유연화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은 정부가 이 사회적 대화기구 민주노총이 제안한 비상협의를 정부가 수용해서 그걸 곧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기구가 만들어졌을 때 바로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강요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이 여당의 총선 압승이 개혁을 이끌어낼 기회가 다시 될 수 있다거나 혹은 이런 위기 때이기 때문에 정부가 중립적으로 개입할 거라고 혹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대화하다 안 되면 나와서 투쟁할 수도 있지 않냐 하고 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당장 지금 사회적 합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민주노총 같은 노동계급의 대표적인 그런 조직이 이 사회적 대화에 나서는 것 자체가 노동자들의 어떤 대응 태세를 무장해제시키고 투쟁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벌써부터 낸다는 점을 저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나 여러 사회적 대화 촉구자들은 이미 공공연하게 정규직이 양보해서 비정규직이나 취약계층을 보호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노동계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사실 민주노총 집행부 자신이 고용보험료 인상이라든가 연대기금 조성과 같은 양보안을 이미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정부 논리를 굉장히 강화해 줄 것이고 지금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 위축되기 십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분담해야 하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 노동자들 사이의 분열이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노동자들이 수동화되고 저항에 나설 태세를 약화시키는 그런 나쁜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네. 네, 발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나왔던 질문 중에서 양적 완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좀 그 뒤에 바로 또 전화 연결을 이어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각국의 이제 특히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선진국들에서 중앙은행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통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08년에 이제 경제 위기가 전 세계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주요 은행들이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쓰는 방법이 금리를 낮추는 거죠. 금리를 낮추면 은행이라든지 기업들이 좀 더 돈을 쉽게 빌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고는 하는 겁니다. 네. 왜냐면 이 금융 위기가 딱 오게 되면
기업이든 은행이든 서로 간에 서로한테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어느 정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보통 그 중앙은행들이 쓰는 방법이 좀 더 통화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뭐 그 금리를 낮추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2008년과 2009년 때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이제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직접 자기가 나서서 그 당시에 이제 아주 부실의 대표 덩어리였던 주택담보대출을 막 직접 사드리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제 중앙은행은 그런 거를 직접 사지를 않는데 그런 방식으로 금융권에 이제 돈을 푼 거죠. 왜냐면은 그런 여러 이제 금융기관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당장 돈은 없는데 주택담보대출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돈을 공급함으로써 이렇게 돈이 충분히 공급된다라는 걸 느끼게 해서 다시 이제 금융권에 돈이 돌도록 만드는 정책이었던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정책이 지금 최근에 여러 나라들에서 다 쓰이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고 있냐면 각 기업들이 개별 기업들이 자신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까지 중앙은행이 이제 다 사주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좀 더 이제 더 급진적인 그런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방식, 그러니까 약간 좀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런 금리 조절이라든지 통화 조절 방식 중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돈을 시중에 푸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긴 하네요. 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바로 또 전화 연결 또 해보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의견도 하나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준모 동지가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경제 위기가 심해지면서 고용뿐 아니라 안전도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요. 현대중공업에서 연이어 산재,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일어나서 노동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측의 이윤 추구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위기 때문에 사측이 더욱 노골적으로 안전보다는 이윤 행보를 추구하는 것 같네요.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의견 감사드리고요. 바로 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예.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양효영이라고 하고요. 비정규직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코로나 전부터 경제위기 때문에 이 비정규직이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자화자찬했음에도 그런 통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미 이제 지난해 10월 통계청 발표로 보면 적어도 지난 1년 사이에 비정규직이 36만 명 이상 늘었었던 거죠. 즉 코로나 위기가 이미 존재하던 이 비정규직 증가와 실업 증가를 심화시키는 요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같은 이 사용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쉬운 노동자들은 더 해고 위협에 몰려있는 거죠. 이 국내 취업자 2,700만 명 가운데 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장 노동자랑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만 이 1,200만 명이고 이 사람들이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노동부 통계에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 정부가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완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부가 그 대상 기준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거나 산재보험 가입자 등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온전히 보장을 못 받다 보니 이런 기준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사실 특고 노동자들은 이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님 소리를 듣곤 하는데 그래서 몇몇 노동자들은 아예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아보려고도 했지만 그것도 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고 배제가 되고 어디에서도 이 뭔가 지원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이 특수고용 노동자 지원금조차 지원금 지급 기준이 4인 가구 기준에서 월 소득 약 350만 원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같은 것들 때문에 사실 이 재산 현황과 연동이 돼서 돈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 화물차 소유한 특고 노동자들이 이런 데에서 이제 배제가 되는 거죠. 또한 이 3개월간 50만 원 주는 것도 사실 턱이 없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특히 자신들이 보험료와 차량 할부금 부담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것만 내도 부족할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온갖 제안들을 마련해 놓고 사실 자신들이 먼저 노동자성을 인정하겠다는 이 공약도 지키지 않은 채 이 정부가 마치 특수고용 노동자들, 프리랜서 등을 생각한다듯이 말한다는 건 이 완전히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여러 질문들도 올라와 있고 또 그 전화 발언 신청도 또 들어와 있어서요. 전화 발언 신청 또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사이에 또 질문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김재현 님이 올려주셨는데요. 그린 뉴딜에 대한 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린 뉴딜, 즉 화석 에너지를 대규모로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들을 전 세계적인 규모로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지현님께서도 그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미국의 실업 보도를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미국에서 실업이나 경제 위기 충격이 두드러져 보이는데 이유가 뭔가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혹시 이 지금 소개해드린 질문들 중에서 바로 좀 그 답변하고 넘어가실 부분이 있다면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네, 그럴만 답변할까요? 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요? 네네. 정리 발언 때 하셔도 되고요. 아닙니다. 정리 발언 때는 딴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요. 지방 정부들이 이제 주는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돈 주니까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네. 근데 아쉽게도 그게 가구별로 지급되다 보니까 저는 받지를 못해서 저는 오히려 아쉬운 점이 좀 있고, 네. 아무튼 이런 지금 우리가 그 최근에 이 코로나 위기와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경제 위기를 굉장히 긴급성을 더 높였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시급하게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들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요구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봤을 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미적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럼에도 이것으로 뭔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겠죠. 우리가 이제 재난 기본소득을 같은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런 재난 시기에 대다수 서민 노동자들이 이 생활상의 공경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라고 이제 요구하는 것이지 이 경제 위기 자체를 극복하는 것은 어떤 대안으로서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리고 사실은 이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말 자체가 어느 정도 사실은 형용 모순이죠. 기본소득이라는 것의 그 규정 자체가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된다라는 것인데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건 그 자체가 굉장히 한시적인 지급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사실은 형용 모순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 재난 기본소득 기본소득 자체의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당장의 이런 재정 적자 문제하고도 근본에서는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자본주의 국가나 이런 자본가들의 어떤 굉장히 격렬한 반발을 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계급투쟁과 연결시키느냐 하는 문제들도 또 더 있을 것 같고, 예.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다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간에 이것만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들의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경제를 돌리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자면 이것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머지는 좀 이따 다시 더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또 전화 연결하기 전에, 그 질문 하나만 더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하혜 님이 올려주신 건데요. 2008년 경제위기 때는 중국이 상당한 구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위기 때에도 중국이 그런 구실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면서요.
미국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는 것 같던데 이번 위기가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위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전화 연결이 돼서요.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발언해주세요. 네. 전 노동자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선영이라고 하고요. 저도 그 문재인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그 몇 차례 나오긴 했었는데, 그 어제 5차 비상경제회의 그저께 이제 발표된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더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지키려면 임금을 양보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말한 게 굉장히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 대책에 보면은 그 코로나 이전부터 위기를 겪고 오던 기업들에서는 그 노동자들도 그런 그 임금 삭감이나 전환 배치나 등등을 수용해야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식의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를 겪는 그런 기업들과 관련해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에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을 합의하면 임금 삭감분의 일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겠다, 몇 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식의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그 일자리를 지키려면 노동자들이 임금을 삭감해라 하는 압박을 담은 것입니다. 이런 점이 상당히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동자들이 당연히 고용도 문제지만 소득 감소도 상당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그 3월 고용 통계를 보면은 노동자들의 그 노동 시간이 전체 그 주당 노동 시간이 2시간 이상 줄어든 걸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만큼 소득 감소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임금을 양보하라는 압박을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한국형 뉴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정부가 돈을 많이 푸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 한국 정부는 재정을 가장 적게 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은 새로운 금융 지원들이고,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돈 빌려주거나 채권을 사주거나 어음을 사주는 것을 통해서 기업들이 망하지 않게 해서 사실상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 기업들에게 그 채권자들이 빚을 떼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재정을 푸는 것은 지난 1차 추경 때 11조 7천억과 지금 전혀 긴급하지 않은 긴급 재난 지원이라고 하는 이걸 위해서 지금 7조 원 가량을 이제 2차 추경에 삽입을 하겠다는 수준인데요. 근데 그조차 이번 2차 추경에서는 7조 원 가량을 풀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가는 연차 지원금을 그 연차비를 삭감하는 식의 지금 계약 같은 것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여전히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균형재정 논리에 따라서 굉장히 소심한 재정 정책을 피고 있고, 그나마 지원은 기업들에게 상당히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운동 지도부 일각에서 그 정부의 실질적이지 않은 그 말만을 굉장히 과장하면서 환상을 부추기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수쟁이 더 확대된 방향에서 우리가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발언 감사드리고요.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도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올라온 질문들을 간략히 좀, 몇 가지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선희님께서 그 질문을 남겨주셨고요. 총선 때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 방안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질문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성지연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경기 후퇴 완화 정책의 중심이 통화 정책이 아니라 재정 정책이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질문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재영님께서는 석유 가격이 급락하면 석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임재경님께서는요.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회적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대의원대회 결정이 없이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샘님께서도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사내 유보금을 풀고 부유세를 거두라는 그 요구가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그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요. 일단 바로 사실 지금 청중 토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지금 질문들에 대해서 연사가 충분히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 발언 시간을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일단 청중 토론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정리 발언을 좀 듣기 전에 한 가지 좀 공지를 드리고 정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신문 노동자연대 세호가 발행됐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오늘 토론 주제와 관련된 기사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 경제위기 고통전가 문제와 또 노사정 협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그 신문 기사로 실려 있고요. 또 총선 이후의 상황과 코로나19 관련한 기사들도 실려 있으니까요.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노동자연대 신문은 정기구독도 하실 수 있고 또 알림이를 설치를 하시면 시시각각 올라오는 그 새 기사들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광고로 나가고 있죠? 네, 광고로 알림이 설치법이 나가고 있을 텐데요. 꼭 확인을 하시고 알림이도 설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제자의 정리 발언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많은 질문이, 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짧게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린 뉴딜을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한다면 좋지 않을까. 예, 물론 실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좋겠죠. 예, 그런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국가들과 기업들이 하려고 이거를 한다고 한다면 그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다라는 당장 그런 문제가 저는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무슨 풍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석유가 싸니까 그냥 나는 석유를 사서 쓰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러면은 사실은 그 나라가 더 경쟁력을 갖게 되는 구조겠죠. 지금 이런 시장 체제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합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이 코로나 확산과 경제 위기를 앞두고 최근에 G20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화상회의를 했다고 하는 사실은 별게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보건대 지금 가뜩이나 이런 세계적으로 그런 국가들 사이에서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되는 것은 굉장히 뭉상일 것 같고, 그는 뭔가 근본적인 사회 변화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런 기후변화를 막는 실질적인 행동, 전 세계적인 행동이 사실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점을 좀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 분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이게 이 실업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보험을 확대하자는 정책이니까 당연히 이 복지 확대 정책으로서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최근에 현 상황에서 좀 우려스러운 점을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그 산별 노동조합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코로나 위기는 전 국민에게 닥쳐온 위기다. 그러니까 이것에 노동조합이 대처하기 위해서 빨리 사회적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것이죠. 예, 당면한 자신들의 소속 노동자들의 처지와 고용을 지키는 투쟁들을 하지 않고 그것을 회피하는 한 요인으로 이런 것들이 종종 언급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실제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것을 위해서도 자신의 부문의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도록 하고 그런 힘을 이용해서 또 정부에 요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은 이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은 한국 기업들에게 또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것을 이 경제 상황과 연결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는데, 일단 먼저 직접적인 것을 생각을 해보면 세계의 주요 많은 그 경제들과
그리고 굉장히 거대 기업들이 그 직접 석유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과에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지금 당장 굉장히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까 제가 뭐 언급했던 항공이라든지 관광산업뿐만이 아니라 정유업계도 굉장히 커다란 타격을 입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특히 그 전 세계에 커다란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소인 것은 무엇이냐면 미국의 지금 셰일 석유 업체들이 특히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투자되어 있는 돈이 미국 GDP의 한 10% 정도나 든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러면 이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면 그게 그만큼 그대로 미국 그 금융권의 부채로 전이가 돼서 이게 금융권을 다시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의 세계적인 위기가 다시 또 터진다면 당연히 한국 기업들, 단지 뭐 석유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 없는 기업들도 다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자체로만 좀 더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런 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업체들이 계속 오랫동안 어려운 상황을 겪어왔는데, 이게 이제 뭔가 해양 플랜트라고 해가지고서 바다에서 석유를 캐고 하는 것에 한국 조선업체들이 많이 뛰어들었다가 거기서 많이 손해를 봤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석유 가격이 올라야 또 다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또 이 한국의 조선 업체들도 또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기업들이 꽤나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더 근본에서는 그 세계 금융권에 또 다시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그것이 이제 전체 경제 전체를 끌어내리게 되면 뭐 전세 단지 한국 기업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당연히 또 타격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더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걸 먼저 얘기를 해보면요, 사회적 대화를 민주노총이 추진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난 대의원 대회에서 이 결정이 안 된 것은 경사노위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 지도부는 이런 사회적 대화 추진을 다시 뭐 대의원 대회에서 온갖 논란을 일으키면서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한테 요구하는 것이 경사노위 외부에 뭔가 사회적 대화 기구, 노사정 대화 기구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좀 약간 우회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고, 다른 3별 노조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미국에서 왜 실업이 급증했느냐라는, 글쎄요, 제가 뭐 자세히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확실히 좀 더 우리나라나 유럽보다는 그쪽이 그런 어떤 실업 보호, 아니 일자리 보호라는 게 훨씬 좀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에서는 그게 이제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기업에서 임금을 휴업을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노동자들 상황에서는 그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고, 심지어 일부 기업들은 그런 걸 조장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돈 안 쓰면서 정부 돈 받아라라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디즈니에서 그런 게 좀 문제가 됐었죠. 10만 명을 해고를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가서 실업급여 받으라라고 했는데, 디즈니의 경영진들은 보너스를 원래대로 받겠다고 해가지고 좀 굉장히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좀 상대적으로 더 고용보호가 훨씬 더 적고, 그 다음에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그런 것들이 좀 결합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분이 통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을 그 경제 위기에 어떤 대응책으로 써야 한다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채팅방 질문이라서 제가 그 핵심 요지를 정확하게 그 파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딱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이런 주장을 들었을 때 제가 생각나는 답은 대략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미 그 한국은 아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계 많은 그런 주요 선진 국가들에서
그 2008년 위기 이후에 재정 정책이 아니라 통화 정책을 엄청나게 써왔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또 통화 정책을 쓴다면 이게 금융시장을 훨씬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염두에 둔 뭔가 대안이 아닐까 또 싶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통화 정책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제 케인스의 얘기인데요. 끈으로는 당길 수는 있지만 밀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통화 정책으로 살려줄 수는 있는데 끈으로 당겨서. 근데 그 기업들이 살아난 기업들이 뭔가 새롭게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나서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돈을 써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정책들을 내놔야 한다라고 이제 하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는데 그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 일단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럼에도 이제 이것이 어떤 낳는 문제나 한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발제나 그런 질문 속에서 그런 어떤 뉴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하지 않았나 싶고 그런 부분을 좀 다시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내 유보금이나 부유세를 뭔가 해서 이제 세금을 더 걷자. 네, 좋은 방안이죠.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자들에게 이런 이제 대안을 우리가 내세우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또 한편에서는 그 부자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식으로 해서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또 한편의 어떤 제한이 될 수 있다. 그런 대책이 하는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어떤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요구로서 제기되는 것때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현재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 핵심적으로 재벌을 이제 타겟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 그런 얘기들을 하는 좌파들이 꽤 있어요. 이건 또 민주노총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는 많이 공을 들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부각하기 위해서 사내유보금을 많이 더 얘기하기도 하는데 부유세와는 좀 다르죠. 근데 저는 이 자본주의 사실 그런 대책 자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까도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당수 노동자들은 이 중소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맞서 싸우는 걸 고무해야 하고 그러려면 일단 직접적으로 중소 그 자본가들하고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벌만 지금 타겟으로 해서 일자리 보호나 이런 거를 그런 요구하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일단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막스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런 그 재벌을 핵심적인 타겟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많은 자본들과 재벌을 이렇게 완전히 분리시켜서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자본들은 서로 연결돼서 함께 또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착취자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하나의 구조 속에 그 가장 최상부의 어떤 자본가들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인위적으로 분리를 해서 그 딱 재벌들만 타겟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자본주의 체제 전체의 작동과는 별개로 뭔가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릴 수가 있고 이것이 또 한편에서는 재벌이 아닌 다른 자본들과는 뭔가 타협을 하거나 연합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 위기 때 중국이 뭔가 구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질문 그리고 이게 이 코로나 위기와 이번 경제 위기가 앞으로 이제 미중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을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뭐 이걸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일단 드러나는 상황으로만 먼저 생각을 해보면 물론 2008년 위기 때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IMF 이후 그 다음에 이제 IT 거품이 꺼진 그 이후에 상당히 미국 경제에 의존해서 그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데에서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구실을 했던 것도 있었죠. 그런데
뭐 제가 뭐 다른 글이라든지 다른 강연 때도 얘기했지만 이 2008년 위기에 대응하느라고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푸는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중국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코로나 위기가 터지기 전에서부터 이미 중국 부채 때문에 뭔가 중국 경제에 큰일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중국이 그런 2008년 때만큼의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회의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애초부터 이 중국이 그 불안했기 때문에 부채 문제로 그런 점들을 좀 같이 일단 봐야 돼서 중국의 능력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 목까지 차 있다 중국도 위기 상황이 그런 점을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중 간의 어떤 분명히 이 건이 이 경제 위기와 코로나 위기 건이 서로 간에 지금 그 경쟁을 격화시키는 특히 미중 간의 경쟁을 격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대표적인 게 서로 지금 그 바이러스의 산출지가 어딘가를 두고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뭐 있고 뭐 최근에 미국에서 일부 주였나요? 그런 곳에서는 뭐 중국 정부한테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더 어떤 경쟁을 격화시키는 요인,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나아갈 수 가능성은 이제 대단히 높을 것 같고요. 네, 그것이 이제 또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은 저도 좀 아직 깊게 생각은 해보지 못했는데 좀 더 또 생각을 해봐야 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질문은 다 대충 대답을 한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지금 기업주들이나 정부가 이 위기의 대가를 지금 노동자들한테 계속 떠넘기려고 하고 있고 그 지금 것에 따른 노동자들이나 서민의 고통이 지금 굉장히 긴급하게 벌어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맞서는 투쟁이 굉장히 필요한데 또한 한편에서는 개혁주의자들의 상당수가 특히 이제 뭐 민주노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기사들에서도 지적해 왔습니다만 뭐 정의당이라든지 민중당이라든지 이런 주요 그런 개혁주의 정당들도요. 이 문재인 정부와 협력을 통해서 뭔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꽤나 강하기 때문에 이게 단박에 이게 분위기가 역전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좀 더 끈기를 가지고 이런 투쟁들과 그다음에 이제 뭐 좀 더 대안 이런 것들을 좀 혁명적 대안들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에 좀 더 많은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리 발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정리하러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토론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좀 충분히 다 다루지 못한 얘기들은 뭐 글이나 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룰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기자님도 발제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억을 하면서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